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내일 휴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 김에 네. 물벼락을 맞을게요. 예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했던 그런 것처럼. 것처럼 네, 어디로 가요? 원주요. 그래요?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 정확하게 정확하게 친구들 다들 인사를 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 톡방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연생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늘 그렇듯이 많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995년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유행에 극히 민감한 세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쉽지 않나요? 어른들이 좀 많이 쓰는. X세대? X세대가 95년 이후에 태어났다고요? 와, 도대체 몇 아닌가? 년생인가요, 저 친구는? X세대보단 더 뒤에 있죠. 뒤에 여기로도 많이 응답하라 1994에서 나오던 말인가요? 벌써 응답하라 1994가 X세대죠.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X세대고. 그쵸. 네. X세대보다 뒤에 있죠. 네. 자, 5초 카운트 좀비. 들어갑니다. X세대니까 Z세대? Z세대? Z세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안쌤. 저게 저 밀레니엄 세대가 Y세대입니다. Y세대인데 그 한 2000년 그쯤에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 해서 굳이 딱 이렇게 할 수 없는데 X세대는 좀 개인주의고요. 네. 그다음에 그 Y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좀 개성이 강한 세대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G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디지털 기기들을 정말 잘 다루는 최근에 감성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이제 G세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땡땡땡땡은 해군의 최신의 해상 작전 헬기, 탐색과 추적, 미사일 유도 등 한 대의 레이더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대열, A사 레이더와 디핑 소나 등 최첨단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최근에 이게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약간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아. 시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해요. 거친 그렇죠. 거친, 네. 고양이? 그 아세요? 아니 들고양이들이라고. 들고양이들? 네네. 그럴 타이거 수 있겠네. JK 어머님. 고양이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뭐, 와일드 캣? 마침 글자도 4글자네요. 아닌가? 자, 5초 카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와일드 캣. 와일드 캣. 이렇게. 정답입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해군에서 한국의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군함이 있으면 위에서 헬기들 툭툭툭 떠가지고 가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해군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주로 쓰는 헬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 음파 탐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최근에 한국 해군이 4대 정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네. 그게 좀 신문에 나오고 뉴스가 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존 스튜어트 밀 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가상사회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듣고 보면 그거구나 할 텐데. 그렇죠. 언제나 그래야 또 우리가 힌트를 주면 이제 맞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보다는 이 말의 반대말을 훨씬 많이 쓰죠. 그쵸.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꿈꾼다. 이상적인 사회. 라고 할 때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말이죠. 얘의 반대말이 유토피아인 거예요. 유토피아의 유토피아의 반대말. 반대말. 자, 이제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왜? D 뭐? 네, 정답은 디스토피아였습니다. 비스트로이 말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지, 진짜. 그럼 유토피아 왜 생각했어요? 그 디스토피아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듣고 보니까 아 그거구나 그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멋진 신세계라고 네. 오더 석슬리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미래 사회에서는 아기를 안 낳아요. 다 생산을 해요. 그 아기들이 처음부터 유전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유전자는 가령 광부로 태어나면은 광부한테 정말 딱 맞게 돼 있어요. 땅 속에 있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는 광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돼서 애가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은 이거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이게 행복한 건가요, 아닌가요? 애매하네요. 그럼 뭔가 유토피아적인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가 그런 어떤 기계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도 네. 같이 생각해야 되는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뭐 그거 영화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나오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미래 세계가 너무 아름답지 않고 그런 사회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디스토피아는 지금 AI가 한참 이렇게 좀 그 화제가 되는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을 담긴 핵심 가치를 활용해 만든 새로운 국가 브랜드. 이것을 7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거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어요. 오, 그럼 오랜만에. 그럼 바로 바로 우측 카운터 네, 네. 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우측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과연 좀 긴데. 오. 정답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전에는 국가 브랜드가 다이나믹 코리아였다면 이번에 바뀐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오, 다이나믹까지.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과 지식 계급을 뜻하는 리테라티의 합성어로 정보화 시대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지식으로 무장한 신흥 지식 계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몰라요. 몰라? 합성어? 디지털과 리테라티 합성어. 글자 수는요? 4글자. 네 글자. 디지라티. 너무 욕 같으니까요. 약간 디지 그 욕 같다니까요. 자, 어쩌까지 들어갑니다. 네. 바로 떴네요. 정답은 디제라티입니다. 디제라티. 디제라티 디제라티. 정답입니다. 잘했어. 왜 내가 정답을 맞추는 것 같으시고. 보면서 예, 마음이 아주 편한가 봐요. 리테라티가 뭐냐면 예. 지식인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문학을 아는 지식이네요. 그래서 리터레이처에 그걸 합쳐서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 정말 과학기술 IT 쪽으로 떴지만 보면은 다 인문학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과학기술 둘 다 갖춰서 네. 어떤 리더로서 지금의 IT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흥 지식 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디제라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무려 4문제나 맞췄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저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일단 갈수록 네. 도움을 받아서 눈치만 느는 것 같고 문제를 맞추긴 맞췄는데 이렇게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했어요. 어쨌든 벌칙은 네, 피해갔네요.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난이도들이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와일드캣 같은 경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내시는 분들이 이걸 그 내기 위해서 신문을 철저하게 찾아보고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이런 거 내는데 우리가 뭐 내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다 자기가 찾아봐야 되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쯤 해드리고 싶네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새로 만든 국가 브랜드를 알아봤는데요. 지한 씨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새 국가 예. 브랜드가 네.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인지 또 어떤 바람직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은 학생, 우리 국가 브랜드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그냥 바뀌었나? 왜냐면 다이나믹 코리아를 되게 많이 들어봤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국가 브랜드라는 그 단어 자체는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이 국가 브랜드라는 거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국가 브랜드 하면 그 네. 코리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네. 없으시죠? 인삼, 인삼이요? 거북선. 고려 시대 땐 그런 게 좀 유행을 했었죠. 아, 이게 사실 국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가 스웨덴 그러면 네. 아, 비누. 스웨덴이면 에그솝. 그 어떤 뭔가 단단하고 좋은 네. 그런 느낌들. 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심플하고. 세탁기. 그게 다 이케아 같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국가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게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그 주는 어떤 느낌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우리가 국가 브랜드라는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런 분이 정확히 명사화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가진 어떤 가치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새 국가 브랜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소개를 하는데 손혜원 위원이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프랑스의 국가 산업 슬로건이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라는 게 있대요. 그것들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네. 크리에이티브란 이름 앞에 국가명이 앞에 온 거, 그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빨간색과 파란색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명백한 표절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발하고 나섰고요. 예.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지 뭐 한 국가 독점하실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 첫 번째고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민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고요. 근데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국가 브랜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좀 알려주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생소한데 그 전에 다이나믹 코리아는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2001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월드컵 때도 많이 봤잖아요. 네. 듣고 들어서 이제 익숙할 만한데 오히려 지금 바꾼다니 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국가 브랜드인데 상품도 아니고 자주 바뀌나. 그래서 국가 브랜드 왜 자주 바뀌나 라는 그런 그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브랜드 선정과 홍보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네. 그 돈 들고 이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서울이 바뀌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바뀌는가?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주 바꾸지 말고 하나를 딱 정해서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표절 논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기사에 나왔는데요. 예은 학생 어떻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이게 국가 브랜드라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 그거 대한민국 하고 떠올라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티브를 보면은 뭐 프랑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많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문화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이 상품명, 디자인, 표절 시비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표절이라는 거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아하. 가령 음악 같은 경우, 재한 씨 네. 같은 경우는 표절이나 뭐 네네. 음악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네. 가령 마디를 똑같 네 마디인가요? 네, 8마디요. 여덟 마디 네. 똑같으면 그런데 네. 근데 저 음악을 듣고 그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어떤 흥이 올라가지고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서 네. 코드도 비슷하게 썼단 네. 말이에요. 네. 표절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국가 브랜드라는 게 네. 그거보다 더 애매하죠. 아하.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아, 근데 이 15년 만에 만들어진 국가 브랜드가 이 논란에 좀 휩싸였다라는 것은 좀 브랜드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일단 그 쓰는 사람이 브랜드라는 게 자랑스럽게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X세대가 네네네. 이거 사면은 나 이거 샀어. 그런 거 자체가 브랜드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 브랜드가 뭐 이게 표절로라니 어쩌네 그러면 쓰는 사람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조금 약간 이건 처음에 치명상을 입고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표절 논란이 인 국가 브랜드 재검토를 해야 할까요? 우리 예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겹치고 있는 거고 이미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걸로 쓰이고 있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 브랜드니까 좀 우리나라의 그런 정체성 같은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에이티브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할 수 없죠. 뭐 지금 예은 학생이 크리에이티브 사실 창의적인 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체성에 맞춰 나가면 되잖아요. 한국인들은 정말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거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바꾸지 말고 일단 밀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브랜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두 번째 기사를 예. 보면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쌤도 얘기하셨지만 뭐 네. 브랜드는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뭐 시장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서울이 바뀌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바뀌는가?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뉴욕하면은 그 I love 뉴욕에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그게 그 도시를 대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도 바꾸지 말고 쭉 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이러브는 참 그렇군요. 많더라고요. 방콕에도 있고요. 파리도 있고 다 있던데. 모든 공항이 다 있죠. 그렇죠. 공항에 맞아요, 있던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브랜드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일단 그 2001년에 다이나믹 코리아가 지정이 됐고요. 그쵸. 네. 사실 그 전 지정될 때 좀 웃겼거든요. 왜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니까 너무 살짝, 적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오래 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뭐 대한민국이다.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09년서부터 안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 국가적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쓰는 것들이 이제 관광하려고 많이 썼던 게 예.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 그러니까 뭐 영감을 불어넣는 코리아 뭐 이런 정도가 될 건데 봤어요. 이런 것들을 썼고요. 또 이매진 유어 코리아. 봤어요. 이런 것들 예.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관광으로 그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고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브랜드위원회 같은 것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만든 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인 거죠. 예은 학생은 지금 이 쌤이 얘기한 국가 브랜드 중에 알고 있었던 게 있나요? 저는 이매진 이매진. 네, 그것만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거는 못 들어봤고 뭐 국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 하이서울이라고 해서 관광할 때 진짜 많이 썼잖아요. 네, 그것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 브랜드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바뀌면 그만큼 알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2009년서부터 안 쓰이기 시작했다는 네. 게 사실 2009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사도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면 되겠는가라고 얘기했듯이 네.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정부가 창조 경제 어쩌고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가 창조라는 말과 너무 연관이 돼서 그 아마 다음 정권이면 또 바뀌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여태까지 좀 그런 그 어떤 곡선을 많이 그려왔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정치적인 이유가 여태까지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가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이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면은 우리 경제나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이게 네. 삼성 거다. 그게 아니라 이게 코리아 거다. 아하. 코리아 거면 사실 그럼 삼성만 네. 팔리는 게 아니라 LG도 팔릴 수 있고 팔리죠. 다른 것도 팔릴 수 있잖아요. 전 사실 한국은 그 이것 때문에 네. 그 디스카운트 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 그 외국 영화인데 거기서 그 교도소를 탈출한 친구가 그 원래 교도소 깜빵 동기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탕만 더 하자 설득하는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그지같이 살래? 자막이 이래요. 근데 네. 제가 영어로 듣기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다시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래를 영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너 언제까지 현대차 타고 다닐래?
예, 이게 이제 거기서는 옛날이에요. 옛날. 되게 옛날. 지금은 현대차 의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현대차 처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좀 그 싼 차, 그 중산층 이하가 탈 수 있는 차 이렇게 처음에 그 어떤 전략이었거든요. 토요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세컨드카라든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타는 차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리아에서 온 차를 탄다라는 것들이 되게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이라는 상품 자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런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것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꾸 이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 이런 네. 부분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는 프리미엄.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촉보를 열어라! 오늘의 선생님. 촉보 열어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국가 브랜드를 우리 제품과 연결시켜서 마케팅할 방법을 제시해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를 국가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지원회사 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걸로? 네, 인테리어 관련해서. 인테리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를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와 연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북유럽 인테리어나 일본의 젠 스타일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었듯이 우리나라도 벽지나 창문 또 가구 같은 것에 한국의 그런 전통 주거 문화 느낌을 살려서 알렸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알려지고 괜찮은 반응을 얻는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보일러라는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듯이 보일러 쪽까지 이런 난방 시스템까지 넓혀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하다 좀 자신감 잃었죠. 잠깐. 다른 거랑 막 섞여서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테리어 얘기하다 갑자기 난방 시스템 보일러가 나와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한 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보일러 얘기는 살짝 이렇게 뒤로 네,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만 얘기를 하면 네. 그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한국도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사실 그럼 브랜드를 마케팅할 방법이라는 게 그럼 한국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 이걸 세계인한테 어떻게 먹히게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세계인들이 와 좋은 거다라고 알아주나요?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느낌 하면 저도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창호지? 그러니까 창호지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주냐는 거. 아니요. 창호지다. 그런 거를 합쳐서 한국만의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 그게 뭐냐고요? 한국만의 느낌. 예를 들어서 그 전통적인 한옥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현대식으로 바꿔서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옥만의 느낌이 뭐예요? 벽지에 막 한글도 써져 있고 가구도 되게 다시 바꿔봅시다. 아까 처음에 그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이 인기다라고 했는데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을 그 예은 학생이 느끼기에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스타일은 좀 깔끔한 느낌이 들고 북유럽 스타일은 좀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예쁜 그런. 그러면서도 깔끔하죠.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북유럽 스타일이나 젠 스타일, 일본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최소로 하면서도 그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스웨디시하고 일본 틱하니까 이게 팔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미니멀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틱, 그러니까 코리아의 어떤 거다라고 해서 그 무조건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브랜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이런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창호지를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먹히냐 말이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젠 스타일이나 북유럽 스타일도 처음부터 알려지고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스타일을 마케팅을 되게 잘 하고 잘 알렸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이런 국가 브랜드와 함께 한국 인테리어로 잘 마케팅을 하고 알려진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물어본 건 그래서 마케팅 성공 사례가 아니라 네. 그래서 한국 스타일이 뭐냐고요. 세계적으로 먹힐 만한 한국의 보편적인 스타일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림이 머리로는 떠오르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저희 회사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가 직무적으로 그 사실 딱 우리 회사를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정말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보려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회사에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것들을 보려고 내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근데 제가 면접하면서 그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이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마케팅이라는 게 한국 스타일 가지고 뭘 하겠다면 그 본질부터 일단 꿰고 이것의 본질은 이거야. 그거 이렇게 풀어내겠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풀어낼 방법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에 숨겨진 그 안에 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저는 한국은 따뜻함, 그 뭐 그런 것들, 어떤 따뜻함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 그래서 큰 그림 정말 안에 있는 그건 못 보고 사실 그 밖에 있는 현상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숨겨진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은 학생 이세희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한국의 딱 느낌이라는 게 예. 머릿속으로나 어떤 건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쌤이 따뜻함 정 이런 거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만의 이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두 분 MC의 그 생각도 궁금해서 네. 가지는 문제입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네. 한국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재한 씨 먼저. 저는 힙합이요. 힙합이요? 죄송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저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역동적인 민족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봄이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흥의 나라. 네, 왜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의 주된 사업이었던 모내기를 할 때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했잖아요. 맞아, 흥겹게.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 지금 K-팝 열풍도 다 흥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신명나는 흥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 부흥을 또 일으켰으면 좋겠다. 흥을 또 일으키자. 뭐 이런 느낌으로 라인까지 흥의 그냥. 나라. 야, 를 생각해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사실 우리 고미 아나운서 흥이 많잖아요. 저도 흥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이게 아나운서란 틀에서 자기가 갇혀 있는데 네.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직업이 아나운서가 아니었어요. 예.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혜 학생, 네. 나비 효과. 나비호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작은 나비의 힘찬 날개짓처럼 세계에서 큰 역할을 미치고 있다. 한류를 비롯하여 문화,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이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나비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태현 학생, 한민족 할 때 한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을 축약해서 부를 때 한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워 응어리진 마음을 표현할 때 한도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이젠 유연한 의미를 가지게 된 한이다. 유실 학생, 인터레스트. 흥겨운 관심이 가는 이익.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K-팝과 함께 한류 열풍을 일으킨 국가. 한 번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한 국가. 끊임없는 매력이 있는 이곳은 인터레스트 코리아다. 태희 학생, 문화남.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도 힘든 국가도 아닌 적당히 살만한 국가다. 또한 국민들의 성향 역시 튀거나 뒤처지는 것보다는 가운데를 선호한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이런 성향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은 학생? 저는 이 김유실 학생의 의견이 명언 같아요, 무슨. 명언 같군요. 네, 끊임없는 매력이 있는 이곳은 인터레스트 코리아. 네,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자, 이쌤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그 이 중에 이제 베스트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네.
보미 아나운서 아, 정말요? 흥을 통해서 부흥까지 가는 네.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기가 그 막힙니다. 최고의 베스트가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보미 MC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게 우리가 그 생채기를 낸다, 그 논란이 된다. 사실 어떤 게 나와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말 창의적인 그런 국가의 이미지를 앞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게스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밀어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일단 국가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또 마케팅과 관련해서 아까 족보 면접에서 했던 질문이 진짜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구로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요. 네. 서울은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긴 뭐 자체가 사우나더라고요. 네.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이런 더운 날씨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몸도 덥지만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을 또 취준생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역시 정석이셔, 정답. 정석. 네. 역시 학생회장님의 우리 취준생들 사랑이 여전하십니다. 근데 항상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참 힘들겠구나. 특히 이런 여름에 무더운 날 또 면접 보러 가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막 네.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 참 힘들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그런 사정은 다 이해해 주시겠죠? 땀 흘리고 가고 그러더라도, 그죠? 근데 그들은 또 에어컨 아래에서 있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정장을 갖춰 입고 그쵸. 예,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갈 텐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나올 그 면사포 지원자가요 고3 학생입니다. 최초네요. 네, 그렇죠. 고3인데 지금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고3인데 취업 준비. 네.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죠. 네네네. 네. 예. 이 친구가 지금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스터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꽤 오래됐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가끔씩 강의를 하던 때가 좀 있었는데 사실 오늘 나오는 그 친구의 그 학교에서도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굉장히 학생들이 실력도 굉장히 좋고 이게 일반 어지간한 대학교보다는 정말 이 친구들이 열정이 있고 일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것은 일반의 어떤 기존의 어떤 실업계를 좀 뛰어넘어서 약간 기술 장인들을 좀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가게 되면 뭐 진학이나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앞서서 하지만은 좀 일적인 부분을 좀 더 먼저 배우고 나중에 뭐 다시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어떤 구조로 좀 만든 어떤 체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술 관련된 기업들과 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의 어떤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 취업으로 가는 뭐 안정된 경로라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오히려 이게 요즘에 4년제 대학교 가면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공대도 좀 암울할 정도인데 그래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친구들은 비교적 제가 봤을 땐 취업이 그나마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편인 거죠, 취업률이 상당히. 아마도 한 취업률은 합치게 되면 9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게 되면은 이 플랜카드 붙여지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어디 갔다. 이게 어지간한 4년제 대학교보다 그 취업의 질로 따지게 되면 정말 좋은 데를 많이 가는구나. 저도 그 네네. 한번 봤는데 뭐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취업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기술 장애인을 육성하는 직업 전문 학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그럼 어떤 분야의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 가장 뭐 많이 하는 건 좀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전자, 기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분야에 맞춘 어떤 특화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네. 예전에는 실업계 하면 좀 성적이 조금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차선책으로 지원하는 진학 경로라든지 예전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네. 얼마 전에도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이제 중학교인데 이걸 인문계를 갔으면 좋을지 아니면 뭐 인문계 가서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마이스터고나 뭐 이런 데를 좀 더 가서 좀 더 애가 먼저 취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저는 요즘에 하도 대학생들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실업계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더 추천했습니다. 해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대학을 가도 내가 볼 땐 늦지가 않다.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취업 후진학 그렇죠. 그런 제도 네네. 있죠. 네. 네네네.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많은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은 미리 좀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 마이스터고 자체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에서 갖고 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독일에서 먼저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대학을 가라. 그게 국가 경쟁력적으로도 훨씬 더 좋고 개인한테도 그렇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네. 그 유럽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가 스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그런 비율이 80% 예전에는 그쵸. 지금은 70%대로 좀 그쵸.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29% 정도. 네. 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전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취업 경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스위스라든지 독일에서 도제식 교육을 그쵸. 우리가 가지고 와서 벤치메이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우수한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가려면 어떤 입학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탄탄하게 하고 있어야지만이 목표를 좀 더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예체능 과목을 안 보는 곳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전 과목의 어떤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내신 관리를 좀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상위 20%. 네. 이 정도도 이제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또 하는 거죠. 20%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권은 아니고. 그리고 원서 접수는 보통 10월 말에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시기부터 저도 가능한가요? 너무 갑자기, 유턴을 네. 크게 도시는 것 같은데요. 10월 말부터 하여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10월 말부터. 인터넷에 마이스터고라고 치면요. 네네. 마이스터고 전문 홈페이지가 네. 있으니까요. 네. 입학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어린 것 같은데 그런 고3들이 진로 선택을 이렇게 빨리 하면서 혼란 같은 거는 겪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요즘 뭐 중학교 1학년 때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고3이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네. 그 투표권을 줘도 될 정도로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또 마이스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런 똑똑함이면 혹시라도 이제 진로 선택에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 적응하고 이겨내는 학생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또 삼촌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안심이 이렇게 되면서 네, 마이스터고 학생들 비롯해서 일찍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은 참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빠르게 확정 짓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오늘 지원하는 친구는 여학생이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네. 꿈꾸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오늘도 역시 학생 회장님께서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앱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웹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어떤 뭐 웹 서비스를 개발하든 아니면 서버를 구축하는 개발자든 뭐 시스템을 개발하든 뭐 우리들이 흔하게 모든 뭐 보게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개발 이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것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쵸.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굉장히 제가 어렵게 설명한 거네요. 네. 아니 좀 쉬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공을 해야 되겠죠.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산, 정보 처리 등을 전공을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적용 현장에서 그 사용하는 실력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분야에 여기 출연했던 정철우 학생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최지원 선생님의 그때 제자 예, 제자. 한 명 왔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웹 서버 개발을 좀 지원했던 학생이죠. 예. 네네. 그래서 그 학생도 그때 IT 분야였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가 그 스펙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직무는 이론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력을 쌓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래머들을 채용을 할 때 이런 실기 평가를 면접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딩 실력을 그쵸. 면접 전형에 넣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 갖춰야 될 그런 기술적인 자격증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격증은 필수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자격증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정보관리기술사, 그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 또 그다음에 민간 그 업체에서 특히 뭐 외국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련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자격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지식도 기술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 태도 측면에서 갖춰야 될 뭐 성향이라든지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개발자 하게 되면 좀 수학적 사고 능력, 약간 분석력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다 보면은 거의 밤샘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끈기 있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강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쪽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기획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항시 같이 일을 해봤는데 약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자기 분야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획자든 뭐 디자이너든 이런 사람들과도 좀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개발자들한테 좀 더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네.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쵸.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는. 어느 네네. 직무나 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이스터고에 대한 뭐 그런 소개와 그다음에 프로그래머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서민주 학생의 서류를 네.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제가 미리 만나서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었어요? 네, 우리 민주 학생은요, 딱 보자마자 굉장히 야무지고, 네, 똘똘하게 생긴 그런 이미지를 가진 친구였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야무지다라는 표현은 저도 지금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네. 이력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그런 서류 보고 야무지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딱 보면 느낌이 굉장히 꽉 차 있어서 정성 들인 느낌이 듭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합격입니다. 아, 그냥 면접도 안 서류 보고요. 보자마자. 네. 네.
일단 저도 이 서류 그냥 전체 이미지를 좀 보게 되면 아, 이거 정말 깔끔하게 사실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뭔가 항상 오류가 있는데 뭔가 서류가 꽉 차 있는 느낌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이거 언니가 느낌이죠. 이거 다 틀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렇게 갖춰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갖춰진 상태로 네, 온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실전 팁, 그 면접 연습이라든지 그런 걸 더 많이 했었고요. 그 언니 오빠들이 이거 보고 참 많이 반성을 좀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네. 이력서는 깜짝 이렇게 써야 놀랐습니다.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석에 가까운 그리고 거죠. 평가자를 배려해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편집, 그렇죠. 편집. 이력서를 편집을 편집한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 배려해서 하는 것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소가 광양이군요. 광양. 네, 굉장히 멀리 살고 네.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통해 사회성도 키웠을 것이고. 저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진로를 정했었을 텐데 그 나이 때 정말 이게 하고 싶어서 온 친구 아닐까 서울까지 그런 의지 같은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한 열정이 아니라면 그쵸, 선택하기 그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조금 학력상 부분에서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제 성적 정보를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업도 보게 되면 성적 정보를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넣는 게 맞지 그렇죠. 않겠어요? 근데 아예 툴 안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적을 다 기입해서 상위 몇 %인지 다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자유형식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더 분명히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기입했더라면 이미지적으로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적을 우리가 안 보는 것도 많지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성실도 그렇죠. 평가할 때 성적을 조금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성적 정보만 조금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근데 이 생각이 친구 듭니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정보를 안 넣어도 왠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독을 많이 했다. 책을 많이 읽었다. 요즘 학생들 그런 게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네.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어떤 느낌들, 자기개발적인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 어떤 친구들이 나중에 또 회사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년마다 받았네요. 다독상을.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기 전공에서도 우수상을 계속 탔다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외부 수상을 보면 그런 것도 저는 좀 읽었거든요.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져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공 분야의 기술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인권, 뭐 국민 공감,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인재가 아닐까. 일단 이제 면접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여기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 약간 교내에서 사실은 뭐 각종 대회들이 되게 많아서 교내 수상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특히 외부 수상 같은 부분은 또 교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 경쟁력을 더 배가시켜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기의 역량을 굉장히 돋보이게 네. 잘 요소 잘 이렇게 나타내 준 네.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인상적인 건 학생회장을 또 했네요. 네. 그래서 학생회장을 한 친구들은 기업에서 이제 좀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회장은 어떻게 보면 적극성, 리더십 이런 그렇죠. 건데, 이 직무는 또 적극성 리더십보다도 차분하고 어떤 그쵸, 끈기 그쵸. 있는 걸,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한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네네. 어느 쪽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는지. 네. 방과후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보면은 다 이제 전공 관련된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사실 이 방과후 학교 교육까지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게다가 괄호에서 구체적인 시간까지 써준 네. 것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숫자를 썼네요. 네. 제가 워낙 숫자를 좋아하는 숫자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오늘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력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근데 칭찬이 쓰인 것 저는 같습니다. 조금은 약간 현재 이로서는 나무랄 건 없는데 약간 이제 이건 좀 더 추가했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습니다. 약간은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이 친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는 쓸만한 개발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실력 있는 개발자인데 사실은 그게 이력서상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약간 다른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리더십 있는 학생일 것 같다, 굉장히 성실한 학생인 것 같다, 까지는 보여지는데
이 사람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약간의 그럼 생각이 어떻게 좀 들어서 쓰면 좋을까요? 약간은 그 프로그래밍 자기가 배웠던 부분에서 약간 뭐 상중하로 좀 기입을 상중하. 한다든지 네. 아니면 프로젝트를 한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뭔가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라도 한 번 정도는 개발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빠져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력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 서류 자체가 이 서민준 학생이 선택한 자유 양식입니다. 네.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진 양식은 아니고요. 지금 3가지 항목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여기도 그 사람의 그 야무지고 꼼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자기 직무에 맞게 네. 그 언어로 저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개발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이 서류를 읽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재치 있게 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인사 담당자 먼저 보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이전에 과거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획을 했지만은 사실은 코딩 자체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개발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처음 봤었을 때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지? 이력서를 굉장히 잘 썼는데 왜 이렇게 좀 쓰다가 만 건가? 뭔가 잘못 보냈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집에서 사전에 좀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그 코딩 언어로 이렇게 했는데 가로하고 뭐 부연 설명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라도 있거나 아니면 좀 약간 평이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저 자기소개서 읽을 때는 저 트라이를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네네. 그리고 내용 보면서 괜찮은 녀석이다 했다가 장점 및 보완점을 보고 파이널리 이걸 보고 이거는 뭐 그 언어로 한 거구나라는 네네. 눈치를 좀 네. 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눈치가 없네요. 네, 그 인사 담당자에 따라서 네, 약간 좋은 평가를 줄 좀, 수도 네, 있고 네. 조금 어려울 저는 수도 하여튼 있다. 좋았습니다. 네. 네네. 네. 다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 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볼드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키워드 문장을 표현했다라는 게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사실 저런 게 귀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행동이라서 참 그런 부분이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읽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근데 이제 잘했는데 아쉬운 거는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가졌는데 대학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마이스터고였는지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맞습니다. 자기소개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 네. 대한 열정이나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피아노 치는 손이 예뻐, 피아노를. 태권도가 예뻐서 운동을, 기타 치는 아이유 모습에 반해 기타를. 이런 것도 표현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죠. 혹시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 아닐까 싶습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또 면접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상한 거는 네. 되게 하여튼 보고 싶은 거죠. 자기소개서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친구 한번 면접에서 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일단 다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첫 장에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니까 네. 자기소개서 뒷장에서도 네, 좋은 이미지를 계속 이제 갖고 갈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지원 동기 마지막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지원 동기는 제가 저희 뭐 이렇게 코칭하다 보면 진짜 자기소개서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엄청 많이 오죠. 근데 제가 본 것 중에서 저는 굉장히 소수의 상위권의 지원 동기를 썼고요. 여기서도 표현력이 보이고 자기 얘기를 통해서 쓰는 게 참 좋았어요.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다임 회사와의 어떤 이런 인연,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나의 스토리로 전개했던 부분이 저도 좀 좋게 보여졌고요. 근데 다만 조금 포부 같은 것들이 좀 추가가 돼서 이 그 클라우드를 쓰면서 어떤 부분을 부족함을 느껴서 더 개발시키고 싶은지 더 개선하고 싶은지 그런 좀 더 얘기가 직무적인 역량으로 포부로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어떤 회사의 벤처 만약 대표다 사장이다 아니면 인사 담당자다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당장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약간
그 표현이 약간 모호합니다.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열정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큼이나 잘하는지,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에 대한 약간 경험이 부족한 게 좀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시절 배운 프로그램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작게는 저를 위한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코딩을 하고 싶은 개발도 상부 친구들 등등 했었는데 약간 그래서 진짜 실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객관적으로 좀 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회사의 그 채용을 앞두고 지원하는 지원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가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그 뒤에는 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네네. 좀 다른 측면이라고 사실은 좀 생각해요. 모호한 네.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저 나이 때도 저런 정도 생각까지 한 건 또 기특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상위 1%, 너무 상위 네. 1%입니다. 상위 1%인데 그리고 처음도 한번 보세요. 적지 않은 무게 노트북을 가지고 간다. 불편을 감수하고 들고 다녔을 때 보면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걸 좀 그렇죠. 보여주는 네. 저런 표현 자체도 참 저는 신선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뒤가 좀 너무 추상적이고 좀 약간 핀트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네, 뭐 그렇죠. 훌륭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저질 어떻게 굉장히 정도로 씁니까?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됐으면 하는 바람도 근데 있어요. 어쩌면 그 이제 대학생들처럼 뭐 인턴을 나가거나 이제 그런 그렇죠. 경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나온 것 치고는 그래도 좀 요 정도 나온 것도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민주 학생이 준비한 1분 스피치를 보실 텐데요.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분 스피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프로그래밍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서민주입니다. 저는 로봇같이 않은데요? 로봇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야. 감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에 반해 컴퓨터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갖게 하였죠. 이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라남도 광양에서 서울에 위치한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미림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할까? 차근차근 배워나가 실력을 쌓아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현재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여성 개발자로서 발걸음을 디디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무지고 그다음에 진짜 책을 많이 읽은 친구야, 저 친구는. 저 사실 이게 딱 끝났을 때 박수 칠 뻔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도 살짝 이렇게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걸 들으면서 거의 처음으로 거의 완전 몰입하면서 좀 들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약간 보면 좀 어수선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게 잘 하지 않았나. 이것도 지도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혼자 그래요?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 야무졌다는 이미지 뭔지 지금 느끼시겠죠? 네, 저 야무져. 정확히 느꼈습니다. 네. 제가 다 끝나자마자 그랬잖아요. 야무진 로봇이 아니라 야무진 사람이야. 네, 표정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표정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약간 말도 굉장히 또박또박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다음에 목소리도 적당하게 크게, 그다음에 보통 일본 스피치 하게 되면 또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나왔던 친구도 그렇고 실제 면접 보는 친구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숙지가 안 되었고 이게 뭐 계속 뭔가 말이 끊긴다거나 좀 약간 뭐 산만해 보이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끊기지 않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요 자체도 괜찮지만 나중에 요즘 뭐 그 동영상 자기소개 받는 데도 있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요런 UCC. 거를 UCC.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역시 전문용어로 말씀하시는데 UCC를 통해서도 아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 30표 정도로 네.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밖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서민주 학생 불러서 면접 한번 해볼까요? 네, 빨리 좀 불러주세요. 네, 이 기대가 진짜 크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삼촌. 네, 빨리 좀. 네, 그러면 서민주 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송진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호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 투입된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캠퍼스 특파원 송진후입니다. 네, 제가 요새 술을 워낙 많이 퍼마시고 댕겨서 때깔이 곱진 않지만 제가 이래봬도 1학년 새내기인데요. 뭔가 방송도 처음이고 대학생회도 처음인지라 많이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새학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테니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국내 완곡계의 쌍두마차입니다. 그 손오공과 영실업인데요. 혹시 첫인상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 보미 아나운서는 저는 네. 이 기업들 때문에 마트 가면 들어 누웠어요. 야,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 사달라고 코너. 네, 울고 떼쓰고 막 그 주주인이 형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네네. 너무 예뻐서 정말 닮고 싶은 네. 사람 인형이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근데 더 이쁘면 더 이뻤지 닮고 싶다고 안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완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저는 레고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레고. 근데 레고는 아쉽게도 이 두 기업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거 조립하는데 진짜 시간을 하루 종일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집중력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나 봐요. 앉아서 뭘 못했어요. 자, 우리 진호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혹시 이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어떤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장난감 기업이다 보니까 19 정도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뭐 항상 행복했고 그쵸. 즐거웠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제가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설레죠. 장난감 회사이다 보니까 설레고 그냥 괜스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장난감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네, 맞아요. 우리 백수형님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빠들의 수혜거가 있어요. 약간 어떤 거요? 비싼 이제 거 사주는 거. 월급날 옛날에 이제 월급 봉투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월급 봉투 품에다 딱 꽂고 술 냄새 좀 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네. 좌통닭 우 로보트 야, 딱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그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이제 이쪽에 안고 왔던 이 로봇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할 기업 중에 영실업 제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이제 일본 특촬물이라고 하죠. 프레시맨이라든가 뭐 마스크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비교 가격 영실업이에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생산하기도 했는데 예. 우리나라 영실업에서 생산한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업계 현황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홍쌤이 업계 현황이 어떻습니까? 완구업계가. 그 완구리 업계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해보면 뭐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좀 많이 하니까 이런 시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저도 지금 제 아들이 네. 저 지금 4살, 좋아하시죠. 5살 정도
정도 예, 되기 예. 때문에 여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그런 욕구, 다시 말해 아이들의 욕심들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구매 패턴들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키덜트 열풍이 있기 때문에 또 레고 같은 이런 상품들이 이제 성인들도 이제 좀 가지고 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이라든가 외산 브랜드의 힘이 좀 강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약진하고 있어요. 최근 그 유통 마트에서 이제 판매됐던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1분기에 가장 많이 판매됐던 상품들을 보면요. 14년도 때는 또봇, 그다음 15년도 때는 카봇, 그다음 16년도에는 터닝 메카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두 기업이 국내 왕구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학생이다 보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는 솔직히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딱 던져줬을 때 네. 생각보다 유치하다라는 반응은 전혀 없었고요. 저처럼 왕년에 한때 잘 나갔던 그들만의 추억을 떠올리는지 다들 열띤 반응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을 보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너무 다양하네요. 정말 묘하게 홀렁홀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 주제는 팔랑팔랑거리는 느낌이야. 말랑말랑한 주제인데요. 장난감 디자인, 손오공과 영실업과 손오공. 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더 선호할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궁금할 겁니다. 자, 한번 가시죠.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요? 네. 그래서 저 바빠요.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뭔가 설정 같은 느낌이죠? 너무 설정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자, 뭐 영화를 찍으세요. 그러면 네, 다른 게 아니라 하실 거면 장난감 회사인 손오공과 영실업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기업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성인 왕구를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네. 하나 고르자면 네. 그래도 영실업이 영실업이요?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는 블리자드 게임 회사가 네. 손오공이랑 제휴가 돼 있는 걸 알고 있고 손오공이 또 네. 외국계 많은 기업들이라 해야 되나? 걔네들이랑 제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일단 두 개가 네. 알고 있긴 한데 네. 어떤 걸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실업을 좀 더 광고에서 많이 접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오공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손오공사요? 어떤 이유에서 손오공사를 더 선호하시나요? 저희 이모가 네.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오공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손오공사가 좀 더 장난감 쪽에서 점유율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손오공사를 점유율이 더 높다는 이유고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보는 로봇 관련된 장난감들이 다 소개하지가 않고 네. 지금도 로봇 관련 장난감들이 많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여성분. 네. 영실업이요? 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중앙대학교와 롯데월드에 가서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짜자잔. 짜자잔. 오, 귀여워라. 네. 일단 손오공이 네. 많아 보이네요. 왜 손오공을 좀 더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제조회사의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네네. 제품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와 선호도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터닝 메카드라는 제품을 어린 동생들을 둔 대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네. 거의 그 터닝 메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손오공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항상 갖고 싶고 또 같이 놀고 싶은 그런 취향 저격의 토이남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노트! 갖고 싶다. 네, 제가 점점 이런 좀 철면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있어요. 재밌어요. 예. 네, 먼저 손오공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그 9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네. 그 솔드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인기 많은 장난감을 이제 줄 서서 사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매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알아요. 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터닝 메카드 때문이에요. 정말요? 네. 이게 미니카에다가 카드를 대면 로봇으로 네. 변신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손오공의 대박 상품인데요. 지금 이제 아이 엄마 아빠들이 이 터닝 메카드의 장난감 중에 이제 메카니멀이라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아이들의 그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일단 손오공이 좀 어떤 기업입니까, 선생님? 기업을 좀 알아보면요. 네. 9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성공은 과거에 그 일본 완구 업체하고 기술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그 당시로서는 좀 신개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팽이 장난감. 그 이름이 이제 탑블레이드였는데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런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온라인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시장이 좋아져서 손오공이 좀 침체기를 겪어요. 그래서 13년도를 보면 이 회사의 매출이 5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80억, 90억 가까이 손실이 났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년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헬로카봇은 여러분들 그 디자인을 보면 현대자동차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봇은 기아자동차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제휴가 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는 브랜드를 빠르게 인식시키는 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주로 이제 지갑을 여는 고객들은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런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이제 헬로카본용 이 변신 완구를 개발하게 되고 15년도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터닝 메카드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좀 약진하게 되면서 15년도 매출이 1,200억이 넘겼고요. 작년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지금 겨누고 있고 사실 과거에는 레고나 파워레인저 같은 과거에 좀 월드와이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소종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혁신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터닝 메카드가 그 파워레인저 레고를 꺾고 왕구 시장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인기가 과연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합니까, 막? 이 터닝 메카드 상품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놀았던 완구류, 그다음에 이 지금 세 가지 상품, 또봇, 카봇, 터닝 메카드의 공통 분모는 자동차라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변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봇을 손으로 직접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터닝 메카드는 이게 특허까지 출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카드가 있고요. 카드에 자동차를 이제 대게 되면 이렇게 좀 회전이 되면서 자동으로 변신이 되거든요. 와, 신기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이제 변신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능동적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마케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헝거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 원래 한 100만 대 팔 건데 뭐 10만 대 며칠 만에 매진 뭐 이런 식의 헝거 마케팅을 하죠. 왕구리 업체들도 주로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제 성탄절 시즌이죠. 그러면 그런 시즌 때 풍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카드 게임. 다시 말해 이 터닝 메카드는 단순하게 내가 왕구류를 갖고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만나가지고 카드를 두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뭐 그 게임을 통해서 카드를 수집하는 식의 느낌. 저는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것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도박적인 좀 성향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품과 게임과 그다음에 마케팅이 삼박자가 두루 갖춰지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현 씨,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요. 가였는데 이게 이제 가는데 기술이 너무 발달을 장난 했네요. 아니에요. 땡기면 그러면 몸에서 쭉 툭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 자동으로 정도였는데 변신을 하고 막 탐납니다. 참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럼 한번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요새 뭐 취업 시장도 그렇지만 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불황에 100억 달성도 힘든데 1,000억을 달성한 벤처기업. 와. 손오공은 그런 회사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 어마어마하죠. 예, 네, 저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매출 1,000억 달성이면 주가도 상승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가도 최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시기가 있겠죠. 매출이 폭발하는 시기가 어린이날 5월 달,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시즌인데요. 그 가정의 달 시즌을 보면 이때 막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같이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들 때문에 이제 그 매장에 가보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TV 방송
저 애니메이션하고요. 이 완구루가 연계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기억에는 TV에서 봤을 때 그 캐릭터의 느낌과 내가 이제 완구루를 샀을 때 느낌이 상당히 달랐는데 요즘 기업들은 그 방영 애니메이션을 찍을 때부터 추후 나올 수 있는 완구루 상품의 퀄리티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잘 녹아 들어가니까요. 시즌에 맞춰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실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남 백수형. 네. 손오공에 터닝맥 카드가 있다면 영실업도 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죠? 영실업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또봇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드디어. 또봇. 얘가 또 끝판왕이거든요. 얘가 또. 그렇죠. 근데 또봇이 그 전혀 이제 외국 기술이 아니라 완전 이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진정한 국산 로봇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또 디자인을 협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오, 신기합니다. 한동안 사실상 그 또봇의 인기가 엄청났었잖아요. 근데 영실업은 어떤 게임인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기업부터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상품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봇. 또 그 좀 손오공하고 차이점이 손오공은 남아 그 완구류 시장에 집중을 해요. 90%가 거기에 매몰 좀 쏠려 있는데 지금 영실업 같은 경우에는 여아들, 그러니까 여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까지 같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이 주주, 또 시크릿 주주 뭐 이런 상품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면 손오공과 영실업은 결국에는 이제 좀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완구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대세로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다 먹게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또봇이 인기가 있을 때 그 당시 때 그 또봇이 큰 인기를 걸 수 있었던 이유가 영화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변신 로봇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매출이 한 2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12년도에 500억을 넘기고요. 13년도에는 700억을 넘기고 14년도에 1000억을 넘깁니다. 그렇게 쭉쭉쭉 올라갔는데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이제 헬로카봇으로 또 시장을 선점하게 되니까 15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700억으로 다운됐어요. 급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찌 보면 양사가 아이들의 이제 유행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치킨 게임의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인하네요. 네, 또봇은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대만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여기 대만 가서 여기 저기 또봇이 있더라고요. 매장에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14년도에 우리나라 그 완구류 기업들 최초로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이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진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완구류만으로만 판매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브랜드와 캐릭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필리핀이라든가 또 싱가포르 이쪽에서도 구경 채널 등의 또봇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셀루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럼 영실업 입장에서 손오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기 위해서 이제 반격의 카드로 내밀고 있는 게 팽이 완구입니다. 팽이 완구가 뭐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손오공이 먼저 시작했던 그 팽이 완구의 연장선으로 이제 영실업에서는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베이 블레이드 버스트라는. 혹시 그게 탑블레이드 그런 류예요? 뭐 그런 류인 것 같네요. 사실 제 머릿속에 이 팽이는 옛날에 아파트 복도에서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팽이네. 요 스냅으로 이렇게 했던 이 팽이 이거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 팽이 제가 전문가였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최첨단 팽이 그걸로 이제 한번 이제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좀 엿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제가 아는 그 팽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팽이라면은 팽이한구의 그 사실상 시작은 손오공이 좀 더 먼저였던 것 같은데 영실업이 다시 손오공을 좀 제치고 승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터닝맥 카드의 별명이 완구류의 허니버터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 과자 시장을 보면 허니버터 칩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모방 상품들 우리가 이거 미투 전략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터닝맥 카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영실업 입장에서도 미투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든 카드 뭐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좀 쫓아가는 노력들이 펼쳐지죠. 근데 미투 상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시장을 선도하기엔 좀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물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저 이제 갈게요.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너무 설정티가 나는데요. 장난감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취업 관련해서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난감도 상품화가 되고 있는지 신기하게 네. 많이 모으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모아요. 레고 같은 유럽에 거 그렇죠, 많이 레고 많이. 해외 진출 현황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네. 회사의 자소서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자소서예요? 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심리에 대해 배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요즘 아이들 보면 네.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가지고 놀던데 이로 인해서 장난감 회사의 매출량이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진우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은 장난감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장난감 회사가 스마트폰이 워낙 시장이 커짐으로써 부진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뭐 전망이나 스마트폰 진출 계획은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실제로 보면은 그 바비 인형 만드는 굉장히 미주권에 있는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 기기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왕구리 업체들도 그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나왔던 헬로카봇이나 또봇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메이커와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도 캐릭터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스토리에 맞춰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온라인 게임과의 경쟁에서 기존의 상품형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멋진 장난감 하나로만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계 시리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서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고리를 잡아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실제로 파워 레인저 같은 상품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보면서 느꼈는데 만들다 보면요.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불필요한 뭐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만들어놨을까? 그 당시 때는 이제 생각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TV 시리즈물들이 쭉 나오다 보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결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애초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터닝 메카드는 스토리를 유행시키고 그 유행을 통해서 왕구루 판매를 끌어내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일단은 백수 형님께서는 항상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그렇죠. 학생들은 연봉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질문을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완구 업체이다 보니까 아동 심리를 전공한 예를 들자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로카봇하고 또봇을 좀 살펴보면 주인공들도 연령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헬로카봇은 좀 어린아이가 나와서 어떤 위기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장난감들하고 소통하면서 스토리가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봇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연령대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레이싱으로 스토리 구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기업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 심리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공이 있다 하면 오히려 진입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장난감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회사들의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그 제품과 관련한 에피소드, 그런 추억 같은 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작성을 하면 뭔가 임팩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작용될까요? 그게 거의 궁금해요. 임팩트가 없죠.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탔던 소나타의 추억, 무슨 뭐 예전에 뭐 부모님이 사주신 지금도 집에 존재하고 있는 금성 텔레비전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 왕그룹 회사라고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교두부 정도로 뭐 살짝 한 두세 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오케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소서의 중심 뼈대로 가져가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기소개서는 순수하게 나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니까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설득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 설득의 뼈대가 과거의 여러분들 회상이나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되긴 약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장난감 덕후예요. 만약에 이만큼 모았어 막. 그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잘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여러분들 면접장 갈 때 뭐 왕구를 가져가가지고 저 이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뽑아야 될 이유에 해당되진 않죠. 그렇죠. 그냥 우리 마케팅이 잘해서 이렇게 치니까. 제가 방금 좀 조급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렇군요. 요새 좀 자꾸 실없는 거 자꾸 던지고 그리고 오늘 또 진호 학생 처음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백수 형은 맨날 연봉 물어본다고 연봉 어떻게 되나요? 연봉 수준을 보면 사원급 평균 데이터를 보면요. 손오공이 한 2,050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영실업이 3,200 정도. 그러니까 글쎄요. 뭐 통상적인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 연봉이 그다지 뭐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2,050이요? 예. 근데 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보너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연봉 한두 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보다는 어떤 좀 기업의 가치라든가 좀 이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아마도 계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구직자라고 하면 작은 산업보다는 볼륨이 큰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뭐 문화산업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좀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좀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용 제가 절차를 보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요. 독특한 측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실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가 아주 세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아 팀 제품 디자이너, 남아 팀 제품 디자이너 각기 또 이렇게 사업부마다도 따로 뽑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를 낼 때 보니까 사전 과제가 있는데 디자인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상당히 재밌어요. 보면 엉뚱발랄 콩순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향후 애니메이션에 추가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완구를 스케치하시오. 그 다음에 뭐 또봇 애니메이션을 보고 주변의 사물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사물을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 스케치하라.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과제들이 나와요. 또 이것과 덧대어서 포트폴리오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완구류 디자인 캐릭터에 대한 사전 연구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가를 소문 벌써 기대됩니다. 카더라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백수요. 네. 이번에 카더라 굉장히 노멀합니다. 기대됩니다. 너무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왕구 업체는 캐릭터 디자인 입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수라 카더라. 실인가요? 네, 요거는 뭐 왕구류 회사뿐만이 아니라 방송 보는 분들 중에 UX, UI 디자인,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디자인 직군을 선호하고 또 VMD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직무들은 사전에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9월 달에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과거 내가 작업했던 이력들이 PC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디자인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왕구류 회사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메이커를 쓸 때도 있고 요즘은 금융권에서도 UX, UI 디자이너를 뽑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진행했던 디자인 컨셉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특정 산업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이 나와야 돼요.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리 작업을 이 여름에 빨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9월 달에 자소서를 병행하면서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여아용 장난감 디자인하는 부서랑 남아용 부서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아용 부서라고 해서 남자가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본인의 이직군 쓰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 거예요. 내 디자인 컨셉이 어느 쪽에 맞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감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디자인 전공자들은 선호하는 취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제적으로 내가 예술적인 어떤 컨셉에 입각하여 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성별이 거기에 들어오는 변수는 아닐 겁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 좀 의외인 면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손오공은 인적성 시험을 안 본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보면 전형이 서류,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인적성은 주로 이제 뭐 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채용의 규모, 그다음에 업의 사이즈 뭐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왕구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매출 규모가 대규모 대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성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찌 보면 창의적인 걸 굉장히 요하는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뭐 수리라 추리 뭐 이런 능력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더 그런 친구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전형에서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손오공과 영실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취준생이라면 손오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죠? 왜요? 연봉이나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그 선호도 결과에서 나왔듯이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회사, 아무래도 제가 어디 회사를 다닌다 했을 때 남들이 더 알아주면 뭔가 성취감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만 각설해 줄래요? 백수 형은 어떠세요? 아까 홍 기사 선생님께서 네네. 이 업계는 한 회사가 점령을 해버리면은 그게 뒤집어지기 어려운 그런 다 먹어버리는 그런 구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후발주자인 손오공이 업계의 주류가 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네. 해냈잖아요. 해내고 지금 어쨌거나 업계 1위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저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서 저는 손오공 쪽이 좀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약간 저도 동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매력이 굉장히 저에게도 큰 어필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좀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 홍쌤의 꿀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게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임이 포켓몬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켓몬이라는 시리즈를 보면 우리가 그 컨텐츠의 힘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요괴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만큼 피카츄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터닝 메카드의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빤히 느끼는 뭐 자동차하고 지금 캐릭터를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돌려놓으면 갑자기 공룡으로 변신을 하고 그런 공룡들이 또 싸움을 펼쳐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캐릭터의 힘을 갖고 있어야 이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이 좀 약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